자, 이어서 대체제 위협 한번 볼게요. 대체제 위협. Threat of substitute.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대체제 위협. 만족스럽지 않게 보드마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제 쓸 때 한글로 쓸 때 이렇게 써요. 대체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대체제. 이 제화할 때 그 제제. 대체제. 네. 자, 대체제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떤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쇠고기의 대체제는 돼지고기, 그죠? 파의 대체제는 양파. 뭐 이런 식으로. 보완제하고는 좀 다르죠. 보완제는 뭐예요? 보완제. 보완. 컴플리멘터리적인 성격이 있는 거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잉크하고 만년필, 그죠? 상추와 고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 제품이 합쳐졌을 때, 그죠? 성능이 올라가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거. 대체제는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대체제 위협은 간단하죠. 대체제의 품질이 월등할 때,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슷한 제품인데, 대체 제품인데 월등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디자인이 좋은 경우, 성능이 뛰어날 경우 대체제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제품만 생각하지 말고 서비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비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 대체제 얘기할 때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있겠다.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담배를 직접 불에 이제 붙여서 필터가 있는 담배. 담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담배 잎을 잘게 이렇게 잘게 썰어놓은 거를 종이에 싸고 여기에 이제 필터가 있어서, 그죠? 연기를 이제 여기서 입술로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연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필터를 거쳐서 이런 담배였는데, 요새 최근에는 전자담배라 그래가지고 전자담배 중에서 이제 브랜드명이 아이코스라는 거 있죠? 그거 전자담배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담배를 오랫동안 사랑해 오다가 20년 훨씬 이상 피다가 한 5, 6년 전쯤에 이제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는 잘 몰라요. 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기존에 있던 그런 피는 담배, 그죠? 대체해서 전자담배가 나왔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변에서 전자담배 태우시는 분들 보니까 연기가 덜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더라고요. 담배 같은 경우 본인의 건강에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물론이지만 특히 타인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근데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기존의 어떤 그냥 피는 담배보다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대체제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야구 경기 중계 같은 경우. 야구 경기 중계는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는 뭐냐면은 이른바 직접 경기 보는 거 있죠.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계를 보는 거가 이제 대체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게 대체제예요. 과거에는 특히 이제 TV로 중계를 많이 보는데, 직관보다 TV로 보는 게 과거 한 20-30년 전에는 TV로 보는 게 생동감이 없었죠. 그죠? 야구장에 이제 한 번쯤 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야외 구장의 경우는 이제 천연 잔디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선수들이 이제 같이 같은 공간에서 그 관객들과 관중들과 같이 호흡을 하죠. 상당히 박진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야구장 분위기도 좋죠.
응원도 같이 막 하고요, 어울려서. 그죠? 단체 응원 같은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응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그다음에 뭐 역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근데 과거에 한 30년 전쯤에 그런 중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동원 수도 상당히 적어서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야구장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1번 카메라가 여기서 여기 타자를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카메라가 여기서 타자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3번 카메라가 이쪽 외야를 찍는데, 지금은 뭐 카메라가 뭐 몇십 대가 동원될 거예요. 몇십 대, 몇백 대가. 근데 80년대 초창기 프로야구가 생긴 게 1982년도거든요. 이때 보면은 카메라 3대 갖고 찍어서 2번 카메라 같은 경우 이제 우타자는 이쪽 오른쪽에 타석에 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만 이렇게 찍으면 앞모습이 보이는데 좌타자가 나오면 카메라가 없으니까 2번 카메라로 좌타자를 촬영하면 등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뭐 자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하고 달랐죠. 요새는 뭐 해설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도, 통계 자료들도, 야구 관련 자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정 투수에 대해서 타자의 기록이 어떤가, 그리고 해당 득점 상황에서의 득점률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많이 등장하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직관에 대한 어떤 대체제로서의 TV 중계의 서비스 수준이, 품질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TV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화면이 대화면 TV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화면이 대화면이 많이 선호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서 팔리는 TV를 보면 55인치나 65인치가 많이 팔린다고 해요. 뭐 심심치 않게 뭐 75인치 그 이상 TV도 많이 팔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75인치라고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큰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점 화질도 좋아져 가고 있고, 조금 더 있으면 뭐 4D TV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직관하고 거의 품질이 비슷해질 수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제품의 유용성이라고 했는데, 제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이 기존 제품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대체제 위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품이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충성도, 로열티가 낮은 경우에 이동을 할 수 있다. 그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충성도나 여러 가지 브랜드 인지에 있어서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성능이 월등한 대체제가 나왔을 때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공급자 위협하고 구매자 위협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묶어서 봅시다. 공급자니까 서플라이어, 그 다음에 구매자니까 바이어. 공급자 혹은 구매자 위협. 자, 공급자 위협의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공급자 위협은 뭐예요? 공급자 위협은, 자, 잘 기억하세요. 공급자 위협은 뭐냐? 잘 안 나온다. 공급자 위협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위협이에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위협이다. 이 말을 바꾸면 이 말이 있을 수 있어요. bargaining power of supplier. 요 bargaining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합의한다, 흥정한다. 저는 흥정이라는 말이 좋아요. 그러니까 흥정하는 힘, 파워, 공급자의 흥정하는 힘.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는 우리 말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말을 써요. 교섭력.
저는 이 말보다 그냥 흥정하는 힘. 어떤 거래를 하려면 흥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자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 단위당 뭐 예를 들면 500원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아니 400원으로 하지. 그럼 뭔가 이제 흥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기닝, 그죠? 이거 갖다 무슨 교섭력, 말은 멋있게 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흥정력이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흥정하는 힘. 500원짜리를 더 높이려고 하겠죠. 다시 얘기하면 용어 정리해갖고 바기닝 파워 오고 서플라이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얘기하면 공급자의 흥정력, 교과서에서 흔히 나오는 공급자의 공급자의 교섭력 혹은 공급자의 흥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자 위협이 크다. 누구에게 주는 위협? 구매자에게 주는 위협. 이해가 또 안 가시죠?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느 때 공급자 위협이 커지냐? 그리고 공급자 위협이건 구매자 위협이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공급자 위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혹은 구매자 위협이라고 했을 때는 공급자 구매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개론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황당한 얘기고 끔찍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영학 개론, 매니지먼트 기본 개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 명도 안 계시다고 해봐요. 무슨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돌아서 저만 살아남았다고 해보세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윌 스미스 나오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경영학 개론에 대해서 경영학 원론을 공급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이원이라는 사람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없어. 그럼 구매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대학별로는 이제 경영학개론 과목을, 인문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해봐요.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뭐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끔찍하다. 여기 대학교일 거예요. 구매자 입장.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을 공급받아서 자기네들이 써야 되니까. 물론 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이 개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그러면 이 공급자의 아까 말했던 바기닝 파워가 어때요? 높죠. 협상력이. 그죠? 이거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뭐 이른바 아이비 대학,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뭐 브라운 대학 이런 대학에서도 경영학 인문 과목을, 개론 과목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에서 저한테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경영 언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 뭐라고 하겠어요? 싫어요. 그럼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겠죠. 알아서 주세요. 뭐 하버드 대학에서 연락이 오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1%도 없지만 0.01%도 없지만 지금 이 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기닝 파워. 그러니까 이원이라는 경영학 개론을 가르칠 수 있는 공급자가 대학에 대해서 협상력, 교섭력, 그죠? 흥정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바기닝 파워, 교섭력, 흥정력, 협상력이 커진 이유는 뭐냐면 이원이 소수고 대학교는 다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원이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경영학 개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근데 전 세계의 모든 대학에서 나를 원해. 대학교는 다수고 저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교섭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원이라는 공급자가 대학이라는 구매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널 죽이겠다 이런 위협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 공급자 위협은 어느 때 발생하느냐? 기본 메커니즘이 공급자가 소수고, 이 말이 더 중요해요. 공급자가 소수고 반면에 구매자는 다수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공급자가 소수고 구매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바기닝 파워, 교섭력, 협상력, 흥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거기 핸드아웃 9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그 말이 나오네요. 소수의 기업, 공급자 기업 보면 소수의 기업이 공급을 주도한다. 소수의 기업이 공급을 주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자가 소수고 유추율을 해보면 구매자가 다수일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 공급자 위협이 발생하는 이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위험이고 바기닝 파워가 큰 경우다. 누가? 공급자가. 왜? 소수니까. 그 예는 조금 전에 이의원과 전 세계의 대학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자들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차별화된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할 때, 서비스도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들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할 때, 그러면 그 공급자들은 소수겠어요? 다수겠어요? 당연히 소수죠. 특이하거나 고도로 차별화된 제품을 누구나 다 공급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말 자체, 공급자들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급자가 소수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이클 조단, 빨간색이 안 되지. 마이클 조단, 그 90년대에 활약했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위대한 농구 선수가 있어요. 저는 이 선수의 경기를 직접 봤거든요.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그때는 그 경기가 얼마나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인지를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역사의 한 현장에 있었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은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80년대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시카고 불스라는 농구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뭐 NBA 평균 농구 선수 신장치고는 그리 크지도 않아요. 198cm.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크지만 미국 NBA 농구 선수들 키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평균적인 키죠. 근데 채공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여러분들 슬램덩크라는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백호라는 선수가 왜 프리드로 라인에서 덩크슛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농구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센터 서클 있고 이렇게 프리드로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점프해가지고 덩크슛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올스타전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하도 길어서 뭐 일설에 의하면 뭐 나사에서 연구를 했다, 뭐重力을 거스르는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운동에 대한 탁월한 농구에 대한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라는 회사가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키사는 이제 많은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할 때인데 뭔가 돌파구가 없어서 마이클 조던을 나이키가 생산하는 농구화 모델로 이제 등용을 시켰어요. 이른바 이제 에어 조단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백 넘버가 23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덩크슛 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신발 그 뒤꿈치에다가 새겨놓고, 이랬더니 이 신발이 그냥 날개 돋친 듯 팔린 거예요. 그 청소년들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에어조던이나 농구화가 생산될 정도로 인기가 많죠. 근데 이 농구화의 어떤 CF 모델을 조던이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키 망했겠죠, 그죠? 즉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이클 조던과 같은 특별한 농구 실력을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공급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그러니까 구매자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조던한테 광고료 모델 비용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고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판매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공급자들이 대체제에 위협받지 않을 때, 대체제가 없는 경우 어떤 제품이 있어요? 공급되는 제품 중에서 PC 제조업체들, 그죠? 퍼스널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CPU를 장착을 하죠. CPU 없는 컴퓨터는 없을 거예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라는 거.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요? 인텔, AMD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없죠. 그러니까 위협받지 않아요. 대체에 대해서. 그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공급자가 소수야. 그리고 PC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많고요. 그죠? 뭐 PC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자들이 전방 수직 통합을 할 것이라고 위협할 때. 우리 vertical integration 수직 통합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하나는 포워드, 이른바 전방 수직 통합, 포워드, vertical integration. 그 다음에 백워드, 후방 수직 통합 두 가지 있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우리가 수직 통합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가치사슬 밸류 체인 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밸류 체인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원료나 부품이 있고, 가공 조립이 있고, 홀세일, 리테일,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가치사슬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방이 어느 쪽이에요? 전방은 이쪽. 원료나 부품, 가공 조립 쪽에 가까운 쪽이, 이쪽이 전방이가, 이쪽이 후방이죠. 앞에 있다고 우리가 전방이라고 얘기하기 좋은데 후방이고, 소비자 쪽에 가까운 쪽, 그죠? 유통 쪽이 전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전방 수직 통합을 한다는 거는 뭐야? 이쪽 원료나 부품 혹은 가공 조립하는 쪽에서 이쪽 소비자에 가까운 쪽, 즉 유통 쪽을 갖다가 수직 통합하겠다는 거죠. 어떤 경우였어요? 우리 이거 배웠는데 전방 수직 통합에는 그거 기억하세요? 챈들러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챈들러 조직 구조와 전략과의 관계를 얘기했던 알프레드 챈들러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랜드 말씀드렸었죠.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의류 제조업체였잖아요. 그죠? 의류 제조업체. 가공 조립하는 쪽이잖아요. 제조업체니까. 이쪽에서 중저가 의류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자기네들의 물건을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유통 쪽을 만들었다고 했죠. 2000일 아울렛 만든 거. 그러니까 2000일 아울렛이라는 건 뭐냐면 이랜드에서 만든 의류 제품을 구입해주는 구매자야. 그러니까 생산자, 제조업자면서 이랜드는 구매자. 자기네들의 옷을 사주는 유통업체까지 같이 만들어버려서 계열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매자들, 즉 유통업체들은 이랜드의 의류를 받을 수가 없었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구매자를 위협할 때가 되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매자 위협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